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GMB 초대석의 홍진기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정책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황세현 후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하시죠.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5번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황세현 예비후보입니다.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많은데 또 5번째씩이나 도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이 더해질까 봐서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제 토론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제문화사업개발사업회 박종환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회 박종환 위원장입니다. JMBTV 시사펀치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세현 예비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이번 국회의원 도전이 5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주 어렵고도 쉬운 질문을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벼슬하고 싶어서 한다면 가장 쉽겠죠, 대답하기가.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민주주의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세현 후보님 예비 후보 등록을 다른 후보님들보다 좀 늦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또 나왔네요? 나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번에는 한번 해야죠. 예. 이번에 안쓰러워서 한번 찍어줘야 되겠네. 이런 말을 좀 들어듣습니다. 네, 우리 그 황세현 우리 후보를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뭔가에 좀 그 똑똑한 건 같은데 시민들한테 어필되는 것이 잘 어필이 안 되니까 좀 그 뭐라고 할까 좀 돈키호테 같은 그런 뭔가에 좀 그런 그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좀 억울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돈키호테란 말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정치인은 좀 가식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 공천 받는 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얼만큼 독재적인지를. 군사 독재보다 더 강하거든요. 맞으면 위원장님도 이렇게 찍어주면 그냥 직인 찍어주면 공천 받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지금 갑지구 민주당 경선하는 거 보십시오. 시민 경선 50%, 뭐 권리당은 50%라는데 권리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다 쥐고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이기겠지? 기득권이 또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게 합법적인 독재인 겁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 황세현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그런 모순된 민주주의 그런 선거법이나 이런 것 좀 바꿔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후보님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시면서 공약을 좀 준비하셨죠? 시민들에게 좀 알려줄 만한 공약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돈키호테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좀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좀 황당한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공약을, 이건 뭐 제가 거의 20년 동안 가진 공약이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부터 가진 공약이니까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예. 제가 원래는 정읍시청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정읍시청. 근데 이리역 폭발 사고가 77년도에 일어나면서 제가 공무원으로 착출되어 가지고 이리시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리가 보건 사업을 할 때 나는 어디 국가에서 돈을 줘서 보건 사업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일을 해나가면서 보니까 국민성금이라고 그걸 모았더라고요. 아, 폭발 사고 났을 때. 네, 맞아. 네.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막 군인도 돈을 내고 다 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돈하고 또 대통령 하사감에다가 약간 3분의 1 정도를 보태가지고 이리역 폭발 사고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익산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KTX가 또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화약에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정부에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자다가 아닌 밤중에 굴뚝에 뭐 홍두깨식으로 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의사사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부상자들 역시 동일한 대접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공약이고요. 조금 길어도 하나만 더 들어주시죠. 우리 익산은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던 그것은 바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것에다가 20층, 30층짜리는 복합상가와 복합터미널을 짓고 싶습니다. 버스, 시내버스, 뭐 고속버스 전부 다요. 그 다음에 기차 환승역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에서 위원장님 잘하시겠네. 백제 개발 참 김삼룡 가고 김삼룡 총장님과 조남조 전라북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정말 요 앞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요, 1992년도에 합당, 그때 자민련하고 합당할 때 이걸 따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예산을요. 원래는 부여 공조만 하려고 했거든, 이걸. 그런데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이랑 가서 막 조남조 지사한테 얘기하고 진상훈 총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걸 익산도 백제권 개발로 들어가면서 예산하기 2천억이 편성이 됐었어요. 30년 전에요. 아니, 2천억이 아니고 6,610억. 이거 한 6,600억 받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태 좀 1,600억이 안 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이자가 붙었으니까 30년 지났으니까 한 2조 원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2조 원을 한 번에 달라 이거요. 왜 국회의원이 그걸 못 오냐 이거입니다. 그거를 저는 받아내겠다는 거고, 이리역 폭발사고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거고, 그 받은 돈으로 공단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KTX 저거들 돈 많잖아요. 하청업체 많으니까 삼공단에다 공장도 좀 짓고, 한국화학도 공장 많으니까 여기다 좀 짓고, 저는 그 돈을,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익산을 부자를 만들어 갖고, 익산 광역시로 가는 언년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년을. 그 우리 황 후보의 그 공약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우리 익산 KTX 역사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좀 개발을 하는데 한국화약에 뭔가 좀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좀 주상복합도 하고 환승도 하고 좀 그런 선상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자는 그런 계획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찬란한 우리 백제 문화권을 재조명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는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네, 왕궁터를 저는 좀 포함시키고 싶어요. 예. 왕궁터가 그때 제외됐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갖고, 원래는 우리 익산이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농업도시인가 동시에, 도농복합도시인가 동시에, 교통도시인가 동시에, 호남 전역에 이런 백제 양도가 없습니다. 강주에 아무런 옛날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전주에도 뭐 경기전 그 문화유산입니까? 그건 어림도 없죠. 그건 왕도입니다, 왕도. 밀사지가. 아주 왕 다녀간 곳이고. 잘 알겠습니다. 황후님, 지난 14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대한신당 고상진 후보가 이미 갑자기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상진 후보와 어떤 경선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화 운동가니까, 또 정당 민주화를 또 외치는 사람이니까, 고상진 후보가 훌륭한 후보라면 저 대신 나가야 되겠죠. 경선에서 이긴다면. 민주적 경선을 통해서 당이 정해진 노래에 의해서 경선에 이긴다면 고상진 후보가 나가고, 제가 이긴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네, 그렇죠. 네, 정책 나가겠다. 대결을 통해서요. 네. 황후보님, 그 익산 지역의 당면한 현안 중 네.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지 좀 꼽는다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해결 방안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또 철학이 동원돼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뜻은 원래 지혜라는 뜻이니까. 장전마을하고 낭산 패스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익산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환경법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저걸 국회에서 내가 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환경특별위원회 특별법을 만든다 해가지고 저걸 정부 돈도 투하하고 지방 돈도 투하해서 환경을 깨끗이 제자리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테크닉을 갖게 됩니다. 노하우를. 그럼 우리가 그 노하우를 다른 도시에 수출할 수도 있고 또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현재 당면한 하나는 과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국회가 아주 또 정치권이 매우 시끄러워요. 문재인 정부 3년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 4년을 평가한다면 우리 후보님이 어떤 평가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언론이 다 평가를 했더라고요. 피해하고 그래라.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특정인을 말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빼고 썼다는 그 기사팀이 참 박근혜 정권 때도 있을 수 없었던 그 검찰 고발 사건이 터져가지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또 피로감을 주잖아요. 미안하더라고요. 명함 드리면서도요. 그 시중에 그 정치인 형태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 또 있으나마나 한 사람, 또 있어도 좋고 없으면 더 좋은 사람. 그 요새 하도 20대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고 동물 국회가 되다 보니 정치인들에 대한 이 국민의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황세현 후보께서는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되시면은 우리 익산에 꼭 있어야 할 국회의원, 꼭 있어야 할 정치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향 선배로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국민을 신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살맛나게 해야 된다. 국민의 가려운 것을 팍팍 긁어줘야 된다. 그냥 그렇게 폴리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십니다. 한국 정치를 좀 요즘 국민들도 그렇고 일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바꿔야 된다,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황 후보님이 생각할 때는 한국 정치가 무엇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저도 주의해야 될 점인데 민주당에 있는 민주화 운동권들을 저와 같은 똑같은 민주화 운동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82년도 이후에는 운동권 세력이 변합니다. 소위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현 정부에 거의 그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임종석, 임수경, 한명도 씨 역시 그 계보입니다. 전대협 계보니까요. 우리들이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는요. 순수한 마음을 했습니다. 무슨 정치를 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수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것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 후보님 최근에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 선거법 개정이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원래 이렇게 MC님은 저한테 질문지도 안 주고 막 어려운 질문 했다가 쉬운 질문 했다가 막 그럽니까?
저는 그 연동 비례대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자유미래당? 뭐 미래자유당? 뭐 하나 생겼잖아요. 맞아, 그걸 받아먹으려고. 일단은 반절은 현재 큰 당들이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당들이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당을 갖고 이제 작은 당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데, 산하석백이나 한두 석백대 그 혜택이 없어요. 난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고,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를 모르겠고, 그것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법이잖아요, 법. 법률은 어떤 걸 통할 수 있는가. 자, 우리 황세현 후보께서 4+1이 무슨 뭐 선거법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해, 우리 국민들도 도대체 이 선거법을 왜 만들었는가, 끝으로. 왜 만들어서 국민들도 헷갈리는가.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것은 그 싫든 좋든 제1야당하고 선거법 법을 만드는 것인데 제1야당을 제쳐놓고 선거법을 만드는 결과가 지금 이런 것인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볼대를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황세현 후보의 그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어차피 말씀을 합쳐져 하시죠. 보려면서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면서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비례 그 위성 정당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왜냐면 아까 참 위원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야당이 숫자가 많든 적든 야당이 있잖아요. 야당하고 정치당은 협의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설득을 시켜가면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4+1이라고 우리 당도 말하자면 여당 둘러리 서든 거나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당 대표가 들으시면 좀 안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나와서 대부분 한 번씩 이렇게 여쭤보면은 정당 공천, 지방의원 정당 공천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면 회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간혹 그 TV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구 의원은 무소속이 낫습니다, 솔직히. 정당이 그냥 아집인데, 저는 제 소신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무공천을 때리거나 아니면 우수한 사람이 나갈 수 있게 정말로 공정한 경선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해내지 않는다면, 익산에 그걸 뿌리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뿌리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에 또 한 가지 좀 고민거리가, 서두에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환경 문제가 상당히 큰 고민거리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 상점마을 문제, 낭산의 폐석산 문제, 그리고 공단 주변의 그 악취, 고통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좀 시민들에게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익산시장 혼자 이걸 해결하기는 버거운 일입니다. 깨놓고 얘기했어요. 정원윤 시장이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큰 일이에요, 이게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양쪽 국회의원이 이걸 협조하지 않는, 기획은 익산시에 짜고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짓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시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또 나쁜 것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똥구름 들어서 장미꽃이 핀다고.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폐역사이나 이걸 장전마을 잘 해결하면 그 노하우를 또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대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공단 주변에 지금 그 악취가 대단하거든요. 막 그 창문을 못 열을 정도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 팔봉에서 그
양돈. 동물 사육한다고 해서 냄새 나가지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춘석 부모는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그건 진짜 고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알아봤더니요. 저기 폐석산하고 강전마을은 상황이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상도 해주고 이거는 그거 다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건 시장과 국회의원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짜. 그게 아마 예전에 그 관선시장 때 기업 유치 할 때 어떤 환경과 이 좀 염려가 되는 이런 기업체들을 유치를 이게 골고루 좀 생각을 하고 좀 이게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만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환경은 생각도 않고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폐해를 지금 겪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악취 때문에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파트 사는 사람들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요즘 KT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좀 만들자 하는 그런 시민들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KTX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황세현 후보도 관심이 많이 갖고 있을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익산시에서도 늦게나마 KTX의 중요성을 우리 익산시장님이 지금 잘 알고 계셔서 철도 포럼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철도 포럼 통과를 시키고 KTX 유라시아 거점역을 익산에 유치를 한번 시켜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익산 시장이 시민단체한테 맡기지 말고 익산 시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경기도 광명시 같이 범시민운동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아까 서두에 우리 황세현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이 KTX를 제대로 그 역사를 만들고 뭔가에 그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 있는 교통도시에 그것을 보여줬을 때 KTX 유라시아 거점역이 되는 것이지 기본이 안 된 데에서 KTX 유라시아 거점역을 만든다는 것은 사상 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우리 황세현 후보께서 좋은 시간이 되면은 뭔가의 그 비전을 우리 익산시나 그 관계자들한테 좋은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이 저보다 발이 넓으시니까 아이들을 많이 주시면 이제 또 국회의원 옆에서 푸싱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놀지만 않으면 되죠, 제가.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 한때 우리 익산 경제를 책임졌던 보석 또 섬유 석재 산업이 언제부턴가 성장 동력을 아주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역구 후보로서 익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뭐 방법이 좀 있는지요? 이건 좀 기계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각 후보들이 뭐 익산에다가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다 그거 뻥입니다. 시민들이 듣기엔 뻥이다 하면 좀 웃으시겠지만 어떤 공장이 자기 이해관계 없이 익산으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최소한대로 삼양라면 사장님처럼 익산에서 6.25 때 피난했다는 이유로 삼양라면 공장을 여기다 지어주셨거든요, 이 공장을. 근데 삼양라면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어떻게 못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기업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또 하겠어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인구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 인구가 늘어나려면 공장이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익산에 가면 뭔가 먹고 살 혜택이 있었을 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우리는 왕중심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국민들이 이미 사용했던 걸 세종대왕이 쓰기 좋도록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민중중심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리더 중심으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일어나듯이 익산이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익산이 먹고 살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한국화약이라든지 요즘은 하나라고 그러죠. 네, 하나라. KTX 하나. 같은 데가 자회사가 참 많습니다. 뭐 KTX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차 바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유리창이라든지 의자랑 이것도 다 하청 줘서 만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판도 해가면서 좀 어리기도 해가면서 익산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걔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잘하면 우리가 군산시까지 익산시로 확보해갖고 익산광역시의 원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를요. 잘만 되면요.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솔직히 목포 사람들이 시장, 백화점 갈 데가 없어요. 송정리 사람도 강도 가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가요. 전주 사람들도 백화점 갈 데가 없어요. 군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대전 사람들 대전으로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익산역에가 복합상가가 생겨가지고 좋은 마켓이 생기면요. 다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익산이 자살한 것 같으면 다 또 익산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 인구 늘어난 거 보십시오. 뭔가 대전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땅값이 올라가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먹고 살 것이 있다. 백제권을 개발해갖고 거기에 좀 먹고 살 것이 생겼다. 그러면 빵집도 이사 와요. 풀빵집도 이사 오고 채산도로 포장마차도 익산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익산이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장, 괜히 한국화약 여기다 왜 공장을 지어요? 아니, KT가 여기다 공장을 왜 지어요? 철도청이 여기다 공장 질 일이 있습니까? 안 집니다. 우리가 그걸 끌어와야 됩니다. 왜? 끌어올 때는 또 뭔가 우리도 기본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해낼 겁니다. 어제도 모 후보하고 왜 대기업을 왜 끌어오지 못하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대기업이 여기 익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황세현 후보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이 못 온다면은 익산 지역에 맞는 익산형 일자리, 익산형 그런 기업, 그런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이제 익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저는 원래 전북형 일자리란 말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큰 이익을 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성공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사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익산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기업이 익산에서 얻어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걔들한테 얻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를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거라고요. 그러면 너 익산에 좀 뭔가 보답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나 들어오면 모를까 그냥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힘 있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전라북도 누구도 못 가져옵니다. 대통령 외에는요. 농촌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요즘 농촌 농업 문제, 특히 노령화, 빈곤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익산은 도농 복합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농업 농촌에 대한 뭐 좋은 공약이나 해법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해법이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짚어가겠습니다. 영농지원사업비 아시죠? 약간 취약한 영농인데 지급하는 그 돈. 그게 지금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이 많아요. 나는 내가 뭐 현재 공무원이 아니니까 더 자세히 들어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농민운동 하시는 양반들 들어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은 더 가져가고 아니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져가야 되는데 부자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선 그 문제를 저는 먼저 그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이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익산시에서 농업정책은 사실 하밀 인구 줄어든 것부터 시작해서요. 농업정책에서는 실패한 도시인데 여기가요. 하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요.
또 고령화 인구가 말하자면 빨리 돌아가시면서 인구가 이제 줄어든 게 갑지역이 특히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이를 나락에서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서 무조건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익산에 대해서 소유했다는 것을 익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딸기 농사를 지었어. 딸기를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럼 누가 여기서 익산에 농사 지으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지었어. 딸기도 아마 농협에서 수명 이상 이만큼 해주고 안 해줘버려. 그러면 익산 시장이 뛰어서라고 국경과 같이 발맞춰서라도 압력을 넣어서라도 더 수매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은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익산 백제 문화가 오늘날 꽃을 피운 것은 2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백제 문화권에 원래는 부여공주만 포함시키기로 노태우 정부 임기 말에 발표를 했는데 불행히도 익산이 빠졌었어요. 그걸 우리 시민단체에서 익산을 제외한 백제 문화권은 반쪽짜리 백제 문화권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발을 벗고 나서서 1년여 끈질긴 진력 끝에 다음 정부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1993년 6월 15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익산이 포함됐습니다. 그 예산이 6,612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웅포대교, 비륵사지 석탑, 왕궁리 5층, 기관 산업 그걸 기초를 닦아서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초가 됐고 또 최근에는 참 기쁜 일이 국립익산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그 역사의 그 스토리를 우리 정치권에서 잘 이렇게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정치에 입문하신다면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백제 왕도의 그 자긍심과 그 비전을 잘 좀 살려주십사 우리 익산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출판 문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미륵사지 가지고 하다 말아서 쓰겠어요, 저거요. 저거 한옥마을도 원래 조성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방북도와 함께. 저건 또 특별예산을 또 만들어 갖고 해내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 해보겠습니다. 예. 후보님께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황 후보님은 한때 공직에 계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 입문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행자님은 그게 지금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구만요,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저 익산시청에 있었다가 5.18 때, 유언비어 유포 사건으로 강제 퇴직당했죠. 징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을 아니요, 정치 입문 안 했습니다. 교도 생활을 해야죠. 지금 3년을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하시고 나오셔서 이게 이제 정치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치 규제 대상자가 됐어요. 정치를 못하게 아예. 그리고 또 10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하던 출판사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를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하다가 내가 하고면 좀 해볼 것 같아서 그걸 지금까지 4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은 우리 후보님하고 좀 관계가 오래전부터 잘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황세현 후보님 정치를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진행하는 입장에서 우리 황세현 후보를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려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 황세현 후보는 제가 2000년도인가요? 16대 국회의원 출마할 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익산에서 무소속으로 같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황세현 후보를 보고 참 특이한 후보가 하나 나왔다. 그때 007 가방을 들고 딱 후보들 참 특이한
이색 선거 운동을 한다고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후로 이제 같은 정치 임무는 그 동료로서 지켜보니까 상당한 그 정치적인 캐릭터가 있고 또 우리 황세현 후보의 동생이 DJ 연합회 그 정치 브레인 황태현 씨가 친동생인가요? 네, 친동생. 네. 그래서 황씨 저 집안이 정치적인 그런 뭐가 있구나 그래서 많이 지켜봤는데 제가 보는 견해 아주 다양한 정치면 정치, 뭐 문학이면 문학, 뭐 사회면 사회, 경제면 경제, 또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그 박식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아끼는 후배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익산 시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지 선배로서 좋아하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뭐 선배가 좋아하면 시민님들도 다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선배님 싫어하면 시민들이 다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우리 황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셨는지요? 그게 또 나이트한 질문이에요? 내부가 헤비급이구만요. 이게 참 5.18법이 기득권자를 어떻게 보면 현 정권 기득권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사파들 소위 이 사람들이 5.18법을 만들 때 5.18 강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만 국가유공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됐냐면 5.18을 전후로 해서 구속 구금되었거나 상해를 입은 자는 5.18 유공자에 포함된다고 제일 처음엔 저희가 5.18 강주 민주화 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거들 마음대로 법을 바꿔갖고는 5.18 유공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서울 사람도 들어가 있고, 부산 사람도 들어가 있고, 5.18 전후라고 해놓으니까, 소위 그 자유한국당에서 가짜 유공자가 많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심재철 씨도 5.18 유공자예요. 말이 안 돼요. 서울대학교 초학생회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강주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또 법에 또 어떻게 돼 있냐. 명단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공개도 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걸 왜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숨기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숨기더라고요. 그게. 소위 그 가짜라고 찍힌 사람들은 숨기더라고요. 그 황 후보님은 5.18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 투기 한 것은 되셔서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을 하자면 그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김현장 씨 아시죠? 네, 예. 그 김현장 씨가 5.18 당시에 어떻게 철통 같은 그 막을 뚫고 공강대학교에다 달았습니다. 나는 그게 되게 관심이 많았던, 그때는 소문만 있었거든요. 나타났고 이 인물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언제 가가지고. 그런데 그 시청 서랍 속에 넣어놨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또 마침 강조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세대로 사는 사람 중에. 강조 얘기를 밤늦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시청에는 그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이런 곳에서 보안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기무사 같은 데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언비어 유포자가 되어가지고 친구한테 그 말도 했다. 어디다 우리 집을 뒤지니까 뭐 일본어 책도 나오고 어려운 영어 수학책도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무슨 이렇게 어려운 책을 보느냐. 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다. 책도 다 압수해가고 내 일기장도 다 압수해갖고 저를 이제 공산주의자로 만든 거예요. 사상이 신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강주 MBC 아니 전주인가 어떤 모 방송국에서 저를 공무원 낀 고정간첩으로 아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근데 나는 간첩은 아니었고, 그렇게 이제 걔들이 자기들 건수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5.18 유공자가 되셨군요. 지금 5.18 유공자 좀 전에 좀 거론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그 5.18 유공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그 아까 말씀해 우리 주시죠. 황세현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이 5.18과 아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유공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할 때가 됐다. 그런 법도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5.18 유공자를 한번 만들어 놓은 걸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뭐, 유언비어를 입혔던, 삐라를 나눠줬던, 5.18에 대해서 뭔 말을 한 사람들만이 5.18 유공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총을 맞았다든지, 돌멩이를 맞았다든지. 근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좀 5.18 유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주 5.18 단체에서는요, 재단에서는 강주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혀 행사에 초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간부 같은 그런 것들을 안 시킵니다. 약간 좀 분열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나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황 후보님 그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도 겪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거나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가벼운 질문에 들어갑니까? 가벼운 질문에 당해놓고 가장 해외끝만 날리십니다. 우리 진행자님 오늘 마음 먹으셨구만. 어려운 점은 가정일을 제가 젊었을 때 돌보지 못하고 이제 그 전과가 있으니까 또 여러 차례 또 감옥을 또 들락날락 했잖아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근데 또 정치한다고 돈도 이렇게 쓰고 또 지금도 익산에 이렇게 와 있으니 얼마나 제가 미운 아버지고 얼마나 미운 남편이겠습니까? 이게 가장 어렵고요. 가정이 만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처음에 서울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경쾌하고 아름답고 재미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나는 정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한때 정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후배 정치인에게 좋은 말씀, 덕담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는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네, 종합 예술입니다. 우리 황세현 후보도 정치에 지금 5번째 지금 도전하시는데 원위 직으로 말하자면 지금 6선 의원 16대 때 나왔으니까 네, 한 가지 제가 내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촛불 정신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우리 황세현 후보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왜 마포구청장을 출마를 한다고 그랬었느냐. 그 다음에 촛불혁명을 민주주의 혁명으로 봤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딱 이런 말을 써있더라고요. There is a story waiting for you. 네가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저는 촛불 정신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촛불 정신은 문재인 정부가 훼손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께 위원장님께 말씀 잘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촛불 정치가 나왔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내가 살면서 촛불 집회도 가보고 광화문 태극 집회도 가보고 양쪽 그 집회를 보면서 그 대다수 국민들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살겠다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 촛불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황세현 후보도 그런 촛불 정신의 그런 정신을 깊이 알고 계시면은 정치인이 된다면은
국민이 원하는 촛불 정신이 어느 기득권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그 점을 좀 깊이 새겨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촛불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그 정치 그 동지로서 바랍니다. 예, 야당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야당을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지금 아마 서울에서 잘 나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직장을 비우고 지금 고향 익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겠다고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조금 겹치는 질문입니다만 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진행하시면서 아셨겠지만 저는 참 익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익산을 오잖아요. 그럼 배산을 갑니다. 감기 걸린 상태로. 그래가지고 배산을 올라갔다 와서 밑에 목욕탕에 가서 탁 때를 끌고 밀고 나오면요. 감기가 나서 그래요. 그게 이제 제 익산입니다. 저 익산입니다. 그게. 그러니 제가 익산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 왕도가 있는 도시를. 그렇다면 그 어려운 지금 익산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죠. 네. 그럼 좀 잘 살게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짐 노리스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세계적인 투자가죠.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남북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다 어떤 투자를 하면 가장 좋겠느냐? 이런 말을 질문하니까 네가 잘하는 것을 투자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건 뭔 말이냐? 네가 아파트도 한 번도 안 지어봤느니 북한에 가니까 아파트가 별로 안 좋더라. 와서 출판사 사장이 아파트 지면 그럼 100% 망한다. 여기서 나만 해도 아파트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지으면 부자 될 텐데 왜 북한 가서 꼭 지려고 그러냐? 너는 북한에 가서 또 출판사를 해라. 그러면 돈을 벌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익산 사람이 어거지로 잘하는데 공장을 끌어온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익산 이 100대 왕도라는 곳은 우리 토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돈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굴뚝 없는 공장. 그 다음에 교통호 사거리, 중심지. 물류도 중심이라고 중요하지만 러시아 아까 유라시아 철도에 맞아 출발점을 만들자 그랬는데 한마디로 익산시가 그런 먹을 것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철도는 기본적으로 익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광역으로 광역도시로 진행하게 되면 전도도청이 뭐들 여기 옵니까? 우리 광역시인데. 군산까지 합치면 우리가 인구가 70만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금방 100만 올라치거든요. 그렇게 저는 좀 완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그 익산역에 어느 날부턴가 시계탑이 없어졌어요. 우리 옛날 옛 추억. 익산역 시계탑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는데 요즘 시민단체나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주가 되셔서 시계탑을 좀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황세현 후보님께서도 그 옛날에 추억이 있는 시계탑도 익산역을 좀 향수에 좀 그리고 있죠. 그리고 가수 홍 씨가 노래도 불러가지고 참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KT 역사를 그 새로 만들고 나서 시계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십자회관 앞에 갔다가 학생회관 앞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계탑을 한번 복원시켜달라 그런 열화와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서울 재경 익산 향후위에서 또 우리 또 방송국 GMB 방송국에서 주관이 돼서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익산역 시계탑 복원 추진위원회를 좀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을 뭔가의 그 교통도시로서 알리고 KTX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을 만들려면 무슨 이벤트성 무슨 그런 또 행사도 해야 하고 또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알리는 그 시계탑이 아니고 그 세계의 명물 시계탑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시계탑 같이 익산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시계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황세현 우리 후보도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합시다. 네, 그렇게 해야죠, 물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우리 일일이 익산과 일일을 위해서라면 다 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른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후보 간의 그 흑색 선전 논란이 많은데 요즘 익산에도 이게 좀 영향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뭐 농협조합장 선거, 농협 회장 선거, 이제는 새마을 지도자 선거, 무슨 통반장 선거까지 다 생겨가지고 동네가 갈라질 대로 다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시의원 선거 이거 하면서 또 다 이게 이제는 집집이 다 갈라졌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누구 찍었, 얘는 누구 찍었던 걸 다 할 정도로 갈라져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자리고 또 시청에서 일을 할 것을 예산을 따라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선을 목적으로만 하고 예산을 따고 법을 만들려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 현역 국회의원도 법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국회의원이 법을 안 만들면 뭐 한 겁니까? 그 예산 따왔다 하는 것들 이미 다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내가 국회의원 안 해도. 정책 대결로 난 지금 이 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하는 거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합당을 했기 때문에 저도 경선을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정책 경선을 할 겁니다. 우리 국정원 위원장님께서도 후보 간 흑색 선전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익산시를 놓고 봐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뭐 2년마다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합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고 지방선거고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꼭 진짜 친척간에도 왼수가 되고 또 어느 집안은 또 형제간도 또 표가 또 갈라져요. 이 갈등과 분열에 부부간에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선거가 되는데 지금 방금 우리 황세현 우리 후보가 아름다운 경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은 네거티브 선거하지 말고 아름다운 경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해서 좋은 결과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이제 마지막 드리겠습니까? 됐습니까? 휴, 다행이다. 아이고. 익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제 왕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그동안 모범의 시가 익산시였지 않나 싶은데 언제부턴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 간에 또 그 참모들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거 후에 이 고소고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서로 검찰에 고발했으면 금방 합의를 보고 끝냅니다. 근데 익산은 지금 감옥까지 기자도 감옥 보내버리고 후보도 감옥 보내버리고 하는 사태가 지난 선거 때 있었잖아요.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고을에서 한번 싸웠으면 또 금방 합의 보는 것이 근데 교통사고 좀 났다고 그 죽이고 살리고 감옥 보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화합을 이루면서 저는 제가 이겨도요 상대 후보를 꼭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진짜 저 사람이 위반했으면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선거 중에 고발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잡혀가고 서로 욕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죠. 정말 지난번에 그 이현수 후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참 애석하고 우리 익산에서 좀心疼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후보 간의 고소고발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또 서로 비방하는 것도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고소고발 지역에 이
분열이 어떤 분열을 이루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선거를 이제 과열주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조그마한 그 실수나 약점 갖고도 고소고발하는데 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지금 고소고발도 지금까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 황세현 후보가 정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세현 후보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다 하지 못한 말씀이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GMB 방송 사장님과 진행자 여러분께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오면서 여기는 스토리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아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써져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그 글을 봤고요. 스토리가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쓰겠고 또 익산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쓰겠고 또 GMB 방송에서 지금까지 토론됐던 것들을 다른 후보들 것도 보시면서 후보 간을 서로 비교해 보시고 후보를 잘 선택하셔서 황세현이 좋으면 황세현을 선택해 주시고 또 다른 후보가 정책에 더 나으면 그 후보를 지지해 가지고 우리 30만 익산 시민이 100만 강역수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정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마무리 인사 하시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우리 GMB 방송에서 정치 고품격 시사 프로, 시사 펀치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세현 후보님, 박종환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민주평화당 소속 예비후보이신 황세현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 시간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가지고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인 GMB 초대석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